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한민욱 변호사라고 합니다. 여러분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고민되실 거예요. 일단 내가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그 사건이 나의 어떤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변호사 선임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몇백만 원이 들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너무 뻔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코 성형 같은 거 할 때는 물론 저 때만 해도 뭐 성형외과가 좋다더라라는 정보도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얻기도 하지만 그 병원의 그 코 성형 비포 애프터 결과물도 보면서 와 자연스럽다 잘 됐다라고 하면서 그 원장님 실력 좋네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. 변호사를 고를 때도 그런 딱 눈에 들어오는 비포 애프터 같은 그런 결과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그래서 다들 이제 승소율이 어떻게 되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변호사분들은 다들 거의 이제 99.999%는 그거 의미 없다고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리얼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똑같이 이혼 상담을 오신 A 여성과 B 여성이 있습니다. 둘 다 남편한테 폭행이랑 폭언을 당했다면서 이혼도 하고 싶고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세요. 또 아이도 한 명 있는데 양육권을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고 하세요. 자,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. 근데 증거 자료는 어떻게 있으세요? 라고 물어봅니다. A씨는요. 남편이 폭언할 때마다 녹음을 다 해두었고요. 폭행 시에는 경찰 불러서 신고도 했고 신고 기록도 다 남아있어요.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도 받아두셨고요. 또 A씨는 회사원으로 일하셔서 월급도 받으시기 때문에 세금 신고도 다 되어 있어요. 현재 아기는 친정집,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외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딱 상담을 하면 어때요? 의뢰인한테 직접 말로 꺼내진 않겠지만 아싸 땡 잡았다 이 생각할 거예요. 왜냐? 증거가 다 있잖아요. 녹음 파일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내는 거, 그다음에 경찰에 서류 받아서 내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자료 내면서 엄마가 양육할 능력이 되고 아이는 현재 외갓집에서 잘 크고 있다라고 주장하면 판사님이 엄마인 A씨한테 양육권을 인정해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. 자, 이렇게 A씨와 달리 제가 이제 또 B씨를 상담하게 됩니다. B씨 역시 아까 A씨처럼 남편한테 폭언과 폭행을 당해서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고 아이 양육권도 원하십니다. 자, 그런데 B씨의 경우는요. 남편이 폭언을 했다는데 따로 녹음을 안 했다고 하세요. 또 카톡으로는 별로 이제 폭언을 한 그런 증거가 없대요. 그리고 폭행도 했다는데 따로 신고도 안 했고 병원도 안 가셨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A씨와 달리 B씨는 자영업을 하시는데 자영업 특성상 이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세금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소득 입증도 안 되고 또 더 큰 거는요. 아기가 현재 남편 부모님 댁에서 친할머니랑 살고 있대요. 자, 이런 B씨의 사건을 딱 상담하면 어때요? 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좀 눈앞이 캄캄해요. 물론 이렇게 증거 없는 건들도 변호사가 이제 씩씩하게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이제 폭언이나 폭행한 거를 대체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며 뭐 여기에다가 남편은 순순히 인정을 안 할 텐데 어떤 증거로 이제 판사님을 설득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. 또 엄마인 B씨는 세금 신고도 잘 안 돼 있는데 소득이 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입증을 하며 양육권은 더 어렵죠. 물론 아이 아빠도 수입이 있을 거고 게다가 아이가 친할머니네서 잘 크고 있다고 하는데 판사님이 함부로 아이를 이제 외갓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판결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. 자,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A씨와 B씨의 그 두 사건의 차이가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? A씨 사건은 정말 초짜 변호사가 맡아도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. B씨 사건은 진짜 베테랑 변호사가 맡아서 해도 이기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내가 아무리 의뢰인을 믿고 신뢰를 해도 제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으면 판사님 설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방금은 그런 가사 사건을 예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형사 사건을 예시로 들어드릴까요? 자, 똑같이 A씨, B씨 모두 성추행으로 기소가 됐어요. 그런데 A씨는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가 한 거 맞대요. 모두 유죄 인정하고 다만 집행유예만 받아달래요. 합의금은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하세요. 반대로 B씨는 자기가 한 거 아니래요.
피해자가 허위 신고한 거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무죄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변호사가 A랑 B 씨한테서 똑같이 이제 성추행을 다루니까 똑같은 돈을 받으면 변호사들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. A 씨 사건 맡을래, B 씨 사건 맡을래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 정의의 사도인 그 변호사님이 나오시면 또 B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A 씨 사건을 선택할 겁니다. 굉장히 쉬운 사건이고요. 또 A 씨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훨씬 수월합니다. 이건 이제 B 씨 사건과 비교했을 때 말이에요. 그런데 B 씨 사건은요, 일단 증거 인멸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. 뭐 증인 신문도 몇 번 해야 될 것 같고, 변론 요지서도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무죄 확률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 10%밖에 되지 않는데, 이제 이런 경우에는 B 씨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겠죠. 그런데 어떤 변호사님은 저렇게 어려운 그런 B 씨 같은 분들의 사건을 많이 맡고 또 다른 변호사님은 비교적 쉬운 A 씨 같은 그런 사건을 많이 맡으면은 과연 승소율로 그 두 변호사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게 가능할까요? 그게 안 된다는 거는 딱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형할 때 비포 애프터 사진 보고 그 성형할 병원 고르는 거랑 변호사 고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. 이제 뭔가 단편적으로 파악할 무언가가 없다는 뜻인데요. 그럼 대체 뭘 보고 변호사를 선택을 해야 되냐?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연락을 잘 받는 변호사, 공감을 잘해주는 변호사 등등 이제 관련 영상이 많은데 저도 제 직업이 변호사지만 소송이 걸린 게 있어서 제가 직접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선 거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거 이제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다른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너무 뻔한 영상은 아니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